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좀 바뀌었죠. 밸류에이션 매수 측면에서 거의 역사적 저점을 뚫는 그런 상황까지 주가가 내렸었기 때문에 전저점을 뚫고 갈 거냐 아니면은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겠지만은 또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갈 거냐 이제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연구위원을 제가 진짜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반도체 주가는 왜 실적과 반대로 갈까 이 책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이 책을 안 읽어보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투자를 하시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이 앞부분은 많은 분들이 두고 봐야 할 그리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또 다른 이제 주린이들 탄생을 계속해서 할 텐데 그분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싶은 내용만 먼저 좀 한번 담아 놓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몇 년 전에도 이해가 되게 안 갔던 게 막 하이닉스가 막 PER 2배, 3배 이랬던 적도 있고 근데 주가는 싼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그게 다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좀 명쾌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질문부터 이렇게 드려볼게요. 책 제목이랑 똑같이. 반도체 주가는 왜 실적과 반대로 갈까요? 반도체 주가가 이제 실적이랑 반드시 반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이게 그 업황의 사이클이나 주가의 사이클이 있는 이제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업황이 좋을 때 보통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향후에 실적과 업황이 나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고 네. 또 반대로 한참 업황이 나빠서 주가가 이미 상당히 내려갔을 때 그럴 때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 향후에 또 업황이 좋아지니까요. 사이클 산업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겹쳐지게 되는 것이죠. 네 가지 명제를 꼽고 계시더라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성숙 산업이다, 범용 제품 산업이다,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사이클 산업이다. 네. 우선은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가 반대로 간다라는 건 좀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주가랑 업황이 서로 반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이제 과거에 PC가 처음 그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이제 95년에 윈도우즈가 등장했을 때, 그때만 해도 D램의 연간 수요 성장률이 100% 뭐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PC가 이제 쇠퇴를 하고 하는 시절에는 연간 D램 수요 증가율이 한 40%대 그렇게 네.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스마트폰도 둔화되고 PC는 역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버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들어왔는데 최근에 서버 수요가 굉장히 이제 강한 걸로 인식들 하고 계시지만은 네. 실제로 최근에 와서 수요 증가율은 20% 정도를 지금 전후하면서 나타나고 있고 연간으로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 증가율이 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수요의 성장성은 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배수가 네. 굉장히 높게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저성장으로 바로 가니까. 그렇죠. TSMC는 이제 비메모리 쪽의 파운드리 부분, 네. 이제 그쪽은 상대적으로 메모리 부분보다는 성장성이 여전히 좀 높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가장 높은 배수를 받을 때도 예를 들면 PBR로 2배에서 2.2배 정도에 네. 그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TSMC는 뭐 4배. 이제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 수요 성장성의 차이, 그것이 이제 많은 그 영향을 주는 거죠. 그 과거 PC, 스마트폰, 서버로 갈수록 성장률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또 뭔가 새로운 기기로 변이가 되면서 기존 것들은 또 성장이 좀 도태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반드시 나쁜 산업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과거에
그 90년대 중반에만 해도 이제 전 세계 디램 업체가 25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좀 바뀌었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요 성장성은 좀 떨어지지만 또 몇몇 회사가 그 시장을 나눠 먹으니까 또 그 남아있는 세 회사들은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오는 이제 그런 그 시장으로 좀 성격이 바뀐 겁니다. 아,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나 이해가 됐고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건 또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범용 제품이라는 얘기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PC에서 그걸 뜯어서 이제 D램을 딱 꺼내서 보면 네. 아마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가 만든 게 꼽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 대신에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대만의 난야가 만든 걸 꼽아도 PC는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규격은 똑같죠,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일부 D램에서는 조금 그 고객 성향에 맞춰서 약간 변동이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도 좀 생기긴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그런 커머디티 제품이에요. 근데 커머디티 제품의 특징은 물론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는 게 커머디티 산업의 특징이죠. 그래서 지난 한 20년간의 그 D램 가격 동향을 한번 보시면 이전 10년간에는 D램 가격이 평균 한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 매년 내렸습니다. 매년 20-30%씩 네, 가격이. 그렇습니다. 네. 최근 10년간에는 가격이 평균 한 10% 정도 가격이 내렸어요. 네. 자,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내리면 그 만들어내는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내가 원가 절감을 더 많이 해야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 원가 절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과 이게 연결이 돼요. 네.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가격이 계속 내려가니까 이제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원가 절감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웨이퍼에서 나오는 칩수를 늘리는 겁니다. 한 판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늘리는. 그렇죠. 그래야 반도체 칩당 원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들으셨을 뭐 미세 공정. 네. 그래서 원 A 나노에서 원 B 나노, 원 C 나노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원가 절감을 그 미세 공정 전환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생산을 많이 해야 칩당 원가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면 부득이하게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은 D램 같은 경우에는 월 10,000장을 웨이퍼를 처리하는 그런 그 설비를 만들려고 그러면 한 1조 원이 들어요. 월 10,000장 만드는 설비를 만들려고 도입하려면. 하면 1조 원. 그리고 뭐 낸드는 한 7, 8천억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비메모리 중에서 AP 같은 거는 뭐 1조 5천억, 2조 원 정도. 예.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그런 캐펙스를 생산하기 이전에 미리 이제 투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반도체 매출 원가에서 고정비, 즉 감가상각비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 이전에 이미 들어간 비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매출 원가에서 그 감가상각비가 거의 50%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처럼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국면이라고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은 과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업황이 안 좋고 그러면 D램 가격이 이제 영업 원가를 뚫고 내려가죠. 지금도 이제 한 4분기 정도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엄청난 적자들 적자. 나갈 건데. 네. 이제 적자들이 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놀릴 수는 없죠. 그거 멈출 수도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장부상으로는 영업 적자가 나지만 그러나 그 원가에서 이미 투입된 영어로는 썬큰 코스트라고 네. 그러죠. 이미 투입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내 손으로 현금은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한번 다 도입한 장비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이미 투입된 과거의 비용이고 예. 지금은 만들면 적자가 나지만
그러나 그거는 비용이 이미 과거에 투입되고 지금은 그걸 갖다 감가상각비로 조금씩 이렇게 까는 형태니까. 회계적으로 인식하는. 그렇죠. 실제로 내 손에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 영업 적자가 난다고 해서 가만히 그 반도체 라인을 놀려두면 그러면 그냥 앉아서 돈이 나가는 거죠. 감가상각비라는 네, 네. 그런 그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을 일단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동률을 갑작스럽게 낮추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이러다가 이제 가격이 현금 원가라는 이제 네. 그런 포인트를 뚫고 내려가면 그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재료비나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내 손에서 현금이 나가니까 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감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영업 원가와 현금 원가 사이에 그 공간에 네. 그 구간 사이에 반도체 가격이 있으면 그러면 반도체 회사들은 웬만하면 감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생산은 원래대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요는 뭐 지금처럼 뭐 코로나19 언택트 수요의 버블이 꺼지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둔화돼서 뭐 수요가 나빠지고 하면서 수요는 떨어지는데 생산은 그렇게 쉽게 줄일 수가 없다 보니까 한 번 나빠지면 반도체 업황은 그런 사이클이 꽤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통 한 2년 정도,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한번 나빠지면 그런 다운 사이클이 지속이 되고 네. 또 반면에 좋아지면 또 한 2년 정도 업 사이클이 지속되는. 그래서 그러한 그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라는 게 바로 이 원가, 그 다음에 썬큰 코스트, 이런 것들로 해서 결국 나오게 되는 거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 생산량도 계속해서 높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방금 이어지신 말씀이 그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라는 걸로도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한참 그 업황이 좋고 예. 반도체 가격 막 오르고 그러면요. 일단은 이제 고객들은 야,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한 100이 그 필요한데 네. 근데 이제 모자라니까 뭐 삼성한테 가서도 한 120달러 그러고 좀 땡겨서 사죠. 하이닉스한테도 한 120달러 네. 마이크론한테도 가서 한 120달러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은 반도체 회사들은 고객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생산을 좀 늘려야 되니까 네. 투자 금액을 늘려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업황이 좋았고 가격이 오르다 하더라도 이게 커머더티 산업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가격이 빠질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응해서 미세공정 전환이나 또는 생산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은 캐펙스를 투자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생산이 늘고 공급이 느는 가운데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과처럼 이제 수요가 이제 둔화되고 이러면은 고객들은 와가지고 야 우리가 미안한데 120달러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70만 가져갈게. 한 70, 50만 가져갈게. 지금 이게 바로 현재 상황이에요.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공급 과잉이 되고 반도체 가격이 빠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한동안 이어지면 그럼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캐펙스 투자를 못 하죠. 그러면은 또 생산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죠. 네네네. 그러면은 수요는 또 점점 회복되니까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아.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가서 또 업황이 좋아지는 겁니다. 요거를 책에서도 그 배추 농사에다가 이제 좀 비유를 네, 하셨는데 사실 석유화학 같은 사이클 산업도 배추 농사 같은 거에 좀 많이 빗대잖아요. 네. 그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까? 네, 아니면 맞습니다. 반도체 좀 석유화학도 굉장히 큰 규모의 캐펙스가 들어가는 산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성격이 그 반도체랑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그 사이클이 아까 말씀 중에서도 최근에는 한 2년, 1년 반 정도로 좀 짧아졌다. 예, 근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한 4년 네,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았나요? 네, 옛날에는 이제 올림픽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네. 한번 업턴이 되고 다운턴이 되면 보통 한 4년 정도 사이클이 지속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회사 숫자가 줄었잖아요. 회사 숫자가 줄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한 번에 큰 과잉 그다음에 한 번에 큰 폭락 네. 이런 게 나오질 않아요. 아, 지금은 이제 그보다는 사이클의 길이와 진폭은 좀 축소된 것이죠. 회사 숫자가 줌에 따라서. 업체들이 좀 줄어들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사이클이 아니라 한 번 내려가면 뭐 1년 반, 2년
네. 한번 올라가면 1년 반, 2년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봐야 되는 거네요. 책에서도 실적보다는 이제 선행 지표가 중요하다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여러 차례 익히 보셨을 텐데 선행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랑 몇 가지가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선행 지표가 어떤 의미인지 물론 이제 선행 지표는 주가보다 앞서간다라는 거 이야기할 텐데 이게 또 업황에 앞서가는 건지 주가에 더 앞서가는 건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경기 선행 지표들은 말 그대로 경기를 미리 알려주는 지표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준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이고요. 이제 거기에 제가 반도체 그 주가 또 업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기 선행 지표로 말씀드리는 것이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신용 자극 지수, 이제 영어로는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선행 지표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를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경기라는 게 뭐겠습니까? 수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를 미리 알려주는 지표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경기 선행 지표랑 반도체 업황을 한번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요. 경기 선행 지표들이 반도체 업황을 대략 한 6개월에서 길면 9개월 정도 네. 선행을 해요. 자,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네.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비교해놨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랑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를 여기 각각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 경기 선행 지표와 메모리 반도체 업황 시장 규모가 거의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세 차트에서 모두 그렇죠. 네. 그리고 거의 비슷한 그런 변곡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경기 선행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제가 왼쪽으로 6개월을 당겨 놓은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 즉 업황을 네. 왼쪽으로 6개월을 제가 당겨 놓은 겁니다. 이 그림들에 있어서. 네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즉 업황을 한 6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네. 그 다음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 같은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여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네. 제가 여기서 일부러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들을 왼쪽으로 6개월을 당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세 가지의 지표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6개월 선행한다는 6개월 얘기죠. 앞서서 움직인다. 그렇죠.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9개월 정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선행을 합니다. 조금 더 빨리요. 그렇죠. 이쪽은. 그게 이제 중국의 신용 자극 지수라고 네, 해서 그렇습니다. 예.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중국에서 돈을 푼다라는 네, 신호.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들이 네. 역사적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6개월, 9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경기 선행 지표가 뭐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간에 네. 한 6개월, 9개월 정도 지나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그대로 따라갈 거라는 게 확실하죠. 네네. 자, 주가라는 것은 아무리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일어날 게 확실하면 지금 바로 반영하는 게 주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표들이 지금 올랐다 내렸다 하면 앞으로 6개월, 9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업체들 실적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뻔하니까 네. 경기 선행 지표하고 반도체 주가는 또 동행하는 거죠. 네.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 선행 지표는 6개월을 동행을 하는데 주가라는 녀석은 업황을 또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 경기 선행 지수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주가가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주가라는 것도 경기 선행성이 있죠. 그렇죠. 경기 선행 지수에 코스피가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경기 선행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업황을 선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반도체 그 업황이 경기 선행 지표에 따라 그대로 움직일 게 뻔하니까 반도체 주가는 경기 선행 지표랑 다르게 갈 수가 없다. 이걸 시장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근데 우리만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에도 94페이지의 표가 이제 다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전 세계 유동성 전년도기 대비 증감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풀리고 조여지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경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 반도체 업황에도 시간을 두고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당연히 미국에서 이제 제조업 잘 나가면은 반도체 많이 이제 사다 쓸 테니까 이것도 이제 선행하는 지표. 중국의 신용 자극 지수, 말 그대로 중국에서 민간 대출이라든지 채권 네. 발행 네.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풀리면 네. 결국 그게 다시 한번 반도체를 이제 수요를 자극하는 맞습니다. 요인으로 돌아온다. 네. 요 세 가지는 진짜 우리가 어디 컴퓨터 앞에 써놔야 됩니다. 네. 혹시나 선행 지표를 선행해서 예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물론 이제 선행 지표도 그 안에 또 구성 요인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주가를 맞추려고 그러면 경기 선행 지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경기 욕심을 많이 선행 부리는 것 같긴 지표가 한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경기 선행 지표들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 그 주식 매매를 하셔도 뭐 그렇게 하시면은 사실은 크게 실패하는 투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또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경기 선행 지표라는 거는 또 실제로 발표가 네. 뭐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뒤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해야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반도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네. 근데 거기서 가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뭐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금리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냐 또는 인하를 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 유동성의 증감을 또 맞습니다. 좌우할 바로 그게 테니까요. 거기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제가 이제 지금 내년에 추세적으로 주가 상승은 1분기 후반, 뭐 1분기 초반이 될 수도 있고 후반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네. 1분기 정도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네.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자, 뭔 얘기냐면 자, 미국이 지금은 뭐 금리 인상을 내년 2월 또는 3월 정도에 완료할 거라고들 많이들 보고 있죠. 네.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한 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같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안 그러면 이제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다 하다 보면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종료할 때까지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유동성은 빠지는 거예요. 미국까지 포함해서. 네.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유동성 이나 또는 전 세계 유동성 전년도기 대비 증감률이 추세적으로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종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는 미국이 뭐 내년 말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종료하면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보다 경기가 훨씬 안 좋죠. 네. 지금 뭐 영국도 그렇죠. 한국도 지금 뭐 채권 문제, 부동산 급락에 지금 뭐 여기서 금리 인상 몇 번 더 하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종료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바로 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이미 중국에서는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또 미국을 제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또 유동성이 올라가게 되죠. 거기다 우리는 또 유동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저효과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종료하면 머지않아서 전 세계 유동성이 올라갈 것이고 또는 그거에 앞서서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진짜 그 투자자들이 왜 하나부터 열까지 왜 계속 이제 금리 하는지 네. 그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기도 예, 그거랑 하고요. 바로 연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올해 연말 됐는데 미국이 내년 2월일 경에 네. 금리 인상을 확실히 종료한다라는 게 시장에서 어떤 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네. 주가는 연말부터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선반영을 해서. 선반영을 하니까. 아하.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금리와 글로벌 유동성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거는 미국의 금리라는 거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랑도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왼쪽에 그림 28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제가 미국의 정책 금리랑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같이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거의 양 지표가 똑같죠. 네. 금리를 저 뒤집어 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그 우측에 미국 제가 정책 금리를 지금 단위들 그려놨는데 요걸 제가 축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정책 금리랑 ISM 제조업 지수 간에는 서로 반비례 동행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에 제조업하는 회사들도 금리 올라가면 부담 느끼고 금리 떨어지면 좀 숨통 트이고 하니.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정책 금리의 인상을 종료하면요.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얘기죠. 아하.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경기 선행 지표인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같이 그려보면 보시는 바처럼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게 하네요. 거의 똑같은데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종료하면 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OECD 국가들은 금리의 인하에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게 쭉 삥 돌아서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또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또 나머지 OECD 국가들한테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OECD 국가들이 경기가 좋아지고 수요가 올라가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올라간다는 또 올라가고.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정책 금리라는 거는 뭐 유동성이라든지 또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반도체 주가랑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 경기 선행 지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물리고 맞물려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지금은 약간 좀 악순환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끄트머리 즈음 와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이제 기대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그게 이제 내년 2월, 3월 정도에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고들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최근에 그 쓰신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내년 1분기부터 추세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경에 금리 인상 종료가 2월 달에 확실해진다. 뭐 이러면 올해 연말부터 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게 지금 2월, 3월 금리 인상 종료를 모두들 예측하고 있지만은 네. 그게 혹시 뒤로 좀 밀린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의 추세 상승이 또 뒤로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신호가 언제 나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11월 중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네. 내년 1분기 중이면 그러면 아직도 이제 몇 개월 남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그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도 중요하죠. 네. 짧은 기간은 아니니까. 이제 그러한 그 상황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에요.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 왜 중요하냐면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20페이지에 여기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중국의 IT 수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랑 하이닉스의 PB 매수를 한번 같이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똑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동행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IT 수요가 늘어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은 미국 같은 여타 국가의 IT 수요 증감률을 또 선행해요. 아, 중국이요? 네. 오. 그러니까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은 마치 전 세계의 그 IT 수요의 선행 지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그 나라들한테 네. 뭐 반도체 같은 부품을 사와줘 와서 거기서 IT 세트를 만들어서 그게 또 한참 있다가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또 가잖아요. 네. 가장 앞단에 있단 말입니다. 중국의 IT 네네네. 수요라는 것이.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하고 반도체 그 주가하고는 거의 동행하는 성격이 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이 중국의 도시 봉쇄, 그 다음에 제로 코로나 정책, 이거의 강도하고 아주 밀접하게 지금
연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단순히 유동성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까지도 계속해서 돈이 엄청 풀렸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쓸 수가 없으니. 그렇죠. 돈이 풀리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나다니면서 뭐 IT 제품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돈이 이제 돌면서 IT 수요가 올라오는 네. 것인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돈은 풀리지만 IT 수요가 좋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슬슬 중국 쪽에서 좀 방역 정책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그게 조금씩 바로 나오는데. 최근 반도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예요. 아, 가장 큰 이유예요. 네, 가장 큰 이유예요. 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 뭐 그림 30이랑 그림 34 이제 보시면 제가 중국의 신용 자국 지수를 왜 강조를 드리냐면 중국 신용 자국 지수랑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하고는 선후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그 신용 자국 지수가 오르면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도 반드시 올라야 돼요. 당연히 돈이 풀리니까. 그렇죠. 민간의 그 경제 활동이 더 많아지면 IT 수요도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여기 최근에 그림 한번 보시면은 중국의 그 신용자국 지수는 사실은 작년 10월 달이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11월 이후로 지금 여기 그림 33에 나오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네. 물론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지만은 네. 전반적으로는 바닥은 찍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은 쭉 내려와서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올라가니까 신용자국 지수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었구나.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봉쇄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풀린다면 확 그렇죠. 튀어오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3월 달인가 이제 중국에서 몇 개 도시, 한 4개 도시에 굉장히 강한 도시 봉쇄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4월, 5월 달에 중국의 IT 수증감률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가도 4월, 5월 달에 안 좋았어요. 안 반도체 좋았고. 주가가. 그러다가 5월 달에 도시 봉쇄가 해제됐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6월, 7월에 중국의 IT 수요 증감이 올라가고 반도체 주가도 그때 반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7월 달에 도시 봉쇄 들어갔었죠. 네. 그러니까 8월, 9월 달에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 내려가고 8월, 9월 달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 어땠습니까?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예. 자, 그런데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지금 9월 달에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IT 수요 증감률이 10월, 11월 오르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일단 장기적인 그 상승 턴을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 종료되는지 그 신호가 중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그 IT 수요 증감률을 봐야 하는데 중국의 그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라서 네. 또 이렇게 튀어오를 수가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려고 하면 경기 선행 지표들이 돌아서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추세 상승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 전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만 지금 주가는 고점에서 양사 주가가 46%나 빠졌고 네.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배수 측면에서 거의 역사적 저점을 뚫는 그런 상황까지 주가가 내렸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사실은 그렇게 예상되지가 않잖아요. 네. 자, 그러면 주가는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은데 전저점 그 밑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추세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냐는 전저점을 뚫고 갈 거냐 아니면은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겠지만은 또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갈 거냐. 이제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에서 IT 수요 증감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요. 중국에서 IT 수요 증감률이 돌아선다는 얘기는 또 머지않아서 그 외 지역의 국가들의 IT 수요도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약간 주가 흐름이 엇갈리는 흐름이 조금 나타났었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우시에도 공장이 있고 그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를 했죠. 그 이름이 지금은 솔리다임이라고 네. 하고 근데 솔리다임의 좀 상태가 안 좋다면서요. 실적도 안 좋고 네. 또 거기도 첨단 장비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좀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 쪽. 특히 하이닉스. 중국에 있는 반도체 라인들, 한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 반도체 라인들의 장비가 못 가진 않아요. 1년 유예는 받았죠. 근데 1년마다 미국에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중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라인에 18나노 미만 D램, 네. 128단 이상의 3D 낸드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발표가 있기 전에 한참 전부터 이제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나왔던 그러한 그 공정보다 한 세대 정도 앞서는 그런 공정을 위한 생산 장비는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협상을. 피를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장비를 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 해서 팔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외부로 유출이 돼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그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줬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부터는 반도체 장비 안 팔어 이렇게 되겠죠. 아작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런 증거가 없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장비가 미국의 첨단 장비가 중국에 있는 다른 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만 들어간 것만 계속 입증을 하면 그게 외부에 뭐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가 흘러나가서 뭐 중국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줬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다시는 반도체 장비 구매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계속 통제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그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렇게 귀찮은 일 혹은 불확실성 이건 또 시장에서 좀 밸류에이션이 저하되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중국 업체들 뭐 예를 들면 D램의 뭐 CXMT라든지 또는 낸드 YMTC 같은 그런 네. 회사들은 이제는 미국 정부가 저런 스탠스를 취하는 한 고사할 수밖에 없어요. 말라 죽는다고요? 말라 죽는 거죠. 그 시간 문제라고요? 그럼요.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뭐 예를 들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노벨러스나 램리서치, KLA 뭐 이런 회사들이 공급하는 그런 장비들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은 최신 미세공정으로 전환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옛날 장비 가지고 계속 돌리다가 나중에 결국은 시장이 그런 구형 제품을 원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구형 제품만 있어도 어차피 중국 시장이 거대한 글로벌 시장과 같은 규모다 보니까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아니 중국에 있는 그 회사들이나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옛날 그 현재 제품 대비해서 성능이 막 몇십 %씩 떨어지는 그런 뭐 PC나 서버나 또는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는 현재도 최신 그 IT 세트 네. 그런 제품에 들어갈 만한 스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당장은 뭐 약간 저가 시장이나 그런 쪽에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10년, 뭐 15년, 10년까지도 안 갈 것 같고 뭐 한 5년, 10년 그렇게 계속 시간이 가서 점점 그 IT 세트의 성능이 개선되고 전력 소모량이 떨어지고 그런 트렌드에서 과연 그 중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만드는 반도체들이 쓰일 가능성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은 그쪽 고사되는 것이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호재예요. 그래요. 네, 잠재적인 큰 경쟁자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업체 걱정까지는 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 같고 일단 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걱정을 하자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허락을 잘 받으면 네. 그래도 중국 쪽에다가 첨단 장비를 중국 장비를 이제 가져오는 것까지는 네. 그래도 그거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최첨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 그 우리나라 반도체 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는 한 세대 정도는 약간 뒤떨어지는 뭐 그 정도의 그 반도체는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반드시 정말 최신 미세 공정만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컨슈머 디램이라든지 뭐 모바일 쪽에 뭐 일부 뭐 이런 것들은
약간 한 세대 정도 뒤떨어진 걸로 보통 써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에 있는 라인들에서는 그런 거 위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선택적으로 좀 배치를 그렇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 두 세대 정도 떨어지는 그런 제품도 시간이 지나면 못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는 귀찮지만 음흠. 뭐 계속해서 생산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경쟁자가 사라지는 그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 통해서 이제 중요했던 게 SK 하이닉스는 감산을 좀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캐펙스, 그러니까 장비나 신규 투자를 좀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삼성은 역시 1등답게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감산 없다. 투자 지속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 우리가 봤던 치킨 게임인지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만 또 얻어맞는 건지 요거를 조금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거는 예.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요. 예, 오해예요. 그거는 치킨 게임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킨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하거나 또는 그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 자, 어떤 얘기냐면 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에서 좀 듣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네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이 지금 그 과거 어느 때보다 경쟁사들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거나 아니면 일부 제품에서는 지금 약간 역전된 모습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DRA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B 나노로 지금 마이크론이 내년 1분기 정도에 넘어가는데 삼성전자는 내년에 1B 나노 양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1B 나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장 최신 공정. 네, 지금은 다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1A 나노 생산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B 나노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런데 마이크론은 1B 나노 양산을 우리나라 업체들보다 좀 일찍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수율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낸드 쪽에서도 보면 삼성전자가 128단 싱글 스택이라는 그런 낸드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네. 거기서 수율도 워낙 좋고 또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거둬왔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더블 스택이라는 공정으로 그 경쟁사들이 진작에 넘어간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더블 스택으로의 전환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왔어요. 그래서 176단 더블 스택 그 양산이 조금 원래 생각한 것보다 좀 차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쟁사들은 지금 원래 그 176단 더블 스택의 생산 비중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삼성전자가 128단까지 싱글 스택이라는 공정을 유지를 하면서 네. 싱글 스택이 더블 스택보다 훨씬 이익률이 좋거든요. 간단해요. 싱글 스택이. 예. 네. 기술적으로는 더 난이도가 높은데 이제 공정이 간단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128단 싱글 스택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이익률을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76단으로 넘어가면서 싱글 스택으로는 더 이상 제품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졌죠. 그래서 이제 더블 스택으로 넘어가는데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진작에 싱글 스택을 포기하고 64단 때부터 이제 더블 스택으로 이제 먼저 넘어갔고요. 네. 그래서 128단까지는 삼성전자가 싱글 스택으로 훨씬 높은 이익률을 얻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도치 않게 네. 예상치 못하게 더블 스택으로 넘어가면서 삼성전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현재.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176단은 조금 비중을 천천히 늘리고 네. 236단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쉽지 않겠죠. 당연히 뭐 한 단계를 어떻게 보면 조금 뛰어넘어서 높은 그런 단수로 가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D램 낸드 재고가 뭐 모든 업체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쌓이고 있잖아요. 네. 특히 낸드 재고가 지금 D램 재고보다도 더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들보다 조금 구공정의 제품에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막 쌓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그 재고를 줄여야 되겠죠. 네. 거기다가 지금 일본의 키옥시아는 오염 문제가 있으면서 불량 제품을 엄청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지금 버리지 않고 재고를 엄청 쌓아두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물량이 또 시장에 나오게 될 경우에 낸드 가격을 엄청 또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낸드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낸드 업체들 경우에는 빨리 재고를 지금 떨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빨리 재고를 줄여야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많이 팔겠다.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 업황이 좋아지기 전에 거쳐가야 될 그런 그 과정이에요. 필수적인 과정. 근데 이제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네, 쌓여 있는 네. 재고를 어떻게 네. 해서든 빨리 많이 팔겠다라는 거랑 이어지는 건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회사들은 감산이라는 거 자체를 원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존 라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통해서 간접적인 감산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거를 더 먼저 했어요. 2019년에. 네. 그게 어떤 얘기냐면 반도체 라인은 네. 반도체 라인 하나 전체가 이렇게 사이클이 삥삥삥 도는 게 아니거든요. 네. 반도체 라인 안에는 베이라는 그런 몇 개의 단위로 반도체 라인이 또 나눠져요. 그 각각의 베이들이 서로 따로따로 도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먼저 제일 처음 베이를 거기 있는 장비를 뜯어내서 네. 다시 재배치를 해서 얘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나머지 예를 들면 5개 베이가 있다 그러면 4개의 베이는 돌리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배에서 그 작업이 끝나면 이 첫 번째 배에는 다시 그 생산을 하고 두 번째 배에서는 또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게 1년 내내 이런 작업을 보통 하기 때문에 예. 그 라인에서는 물론 나중에 이 작업이 끝나면 그 라인 전체 생산성은 올라가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간접적인 감산 효과가 있죠. 아.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감산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 그 워딩에 그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산을 안 하면 그냥 감산 안 한다고 그러죠. 인위적인 감산 안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생산 효율성이 올라가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간접적인 감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했고요. 아마 내년에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하이닉스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인 감산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라인 자체에 진짜 웨이프 투입을 안 하고 그냥 아예 놀리겠다 그런 감산이 아니에요. 그럼 삼성이 한 말이랑 하이닉스 한 말이랑 같은 거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생산 그것까지는 라인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생산을 계속하고 하이닉스는 줄인다 그러니까 이거 하이닉스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뭐 큰 피해를 입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날 삼성전자 그 발표한 당일날 삼성 주가는 빡 오르고 하이닉스 빡 떨어졌었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캐펙스를 하이닉스는 뭐 50% 이상 줄인다고 얘기했고 네. 삼성전자는 이제 줄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시장이 이제 충격을 먹은 것인데 네.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의 내년 캐펙스가 많아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해도 삼성전자가 내년에 생산 증가율이 딱히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캐펙스를 늘리는데 어떻게? 그거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내년에 그 캐펙스 중에서 R&D 쪽의 투자 금액과 네. 그다음에 후공정 쪽에 투자하는 금액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산에 직결되는 장비 구매액은 내년은 올해 대비 꽤 감소할 겁니다. 내년은 좀 감소한다고요? 네. 근데 이제 후공정하고 후공정하고 R&D 장비 구매. R&D 장비랑 그거는 후공정 이제 투자는 R&D 장비 늘고. 구매라고 하는 건 EUV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극자외선, 노광 장비, 네. EUV랑 후공정이라면 뭐 패키징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투자를 그동안 좀 못했기 때문에 아. 이걸 좀 많이 그 부분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양산이랑 연결되는 장비 구매액은 내년에 올해 대비 감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은 EUV, 그러니까 노광 장비 빼면은 실제 투자가 많지는 않은 거고, 그렇죠. 근데 전공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캐펙스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후공정, 패키징이라든지 이쪽에다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전체 캐펙스가 그러면은 줄어드는 효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EUV와 네. 그다음에 그 전공정 장비 중에 EUV 장비랑 그다음에 후공정 그 투자액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 구매액은 내년에 올해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걸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EUV 장비를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굉장히 빨리 지금 도입을 했잖아요. 네. 지금 마이크론은 EUV 장비를 하나도 안 써요. 원비엔나에서도. 하이닉스도 굉장히 제한적인 쪽에서만 쓰고 있고, 네. 삼성전자는 원 A 나노에서부터 EUV 장비의 적용 범위를 D램에서 굉장히 크게 늘렸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삼성전자가 시행착오를 좀 더 겪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차피 경쟁사들도 EUV 장비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때 가면 아마 삼성전자와 경쟁사들 간의 경쟁력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EUV를 사용하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지금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EUV 장비를 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V를 써도 지금 생산 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못한 거예요. 오히려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면서요? 네. 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 뭐 EUV를 적용하면서 헤맬 때 삼성전자는 그거를 미리 겪었으니까 나중에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확 좋아질 수 있죠. 그걸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좀 많이 들고 생산 증가율은 뭐 크게 뭐 높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돈을 캐펙스를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약간 그런 거네요.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약간 차가 아직은 치고 나가지 못한 약간 그 터보렉 같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좀. 근데 나중에 그 추진을 받으면 더 세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네. 이거 비유가 참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위원과 함께했는데 오늘 이 반도체 주가는 왜 실적과 반대로 갈까? 이 책 이야기도 잠깐 좀 해봤고요. 진짜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저희도 영상으로 고이고이 간직해서 저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송명석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